얘들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아버지가 불치병이란다. 거기에 내가 모르는 많은 빚까지 남기셨지 뭐냐? 박씨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통곡을 하자 그 자리에 있던 두 아들 내외의 반응이 참으로 상이하게 갈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사랑채에 누워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대감의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지요. 과연 이 노부부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며느리의 지위가 철저히 시댁 어른과 남편에게 달려있던 시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재산도 목소리도 가질 수 없었던 여인이 오직 묵묵한 효심과 고든 심성 하나로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원주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윤참판 댁이 있었지요. 그 댁이라 하면 원주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이었고 소슬대문은 높았으며 고가는 늘 그득했지요. 안마당에 들어서면 100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넓게 들이우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윤씨 가문의 뿌리가 저러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답니다. 그 댁 주인이 바로 윤석중 참판이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은빛 수염이 턱 아래까지 단정히 내려온 어른으로 옥색 명주 도포에 갓을 반듯하게 눌러쓰고 마을을 거닐면 지나는 이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여러 이웃을 먹이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발 뻗고 나서 해결해 주셨으니 인심후하기로는 원주 고을에서 첫손에 꼽히는 분이셨지요. 허나 그런 윤참판에게도 밤이면 혼자 사랑채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게 만드는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다름 아닌 두 아들 내외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윤참판이 늦은 밤 사랑채에 홀로 앉아 등잔불을 마주하고 있었지요.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귓두람이 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윤참판은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지요. 그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사랑채 담장 너머로 우연히 큰아들 윤도현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심상치 않았지요. 여보, 아버지가 언제까지 저리 정정하실 것 같소? 저 전답이며 곳간이며 결국은 우리 차지가 될 텐데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소. 담장 너머에서 조 씨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받아쳤습니다. 서방님 말씀이 맞지요. 저 재산을 둘째 내외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보이지 않으세요? 진작에 손을 써야 해요. 윤참판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가슴 한복판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요. 허나 귀로 들은 것을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윤참판은 그날 밤 내내 뜬 눈으로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답니다. 사실 큰아들 윤도현에 대한 걱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지요. 어려서부터 글보다 노름을 좋아하고 새벽녘까지 술판을 벌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혼인을 하면 철이 들겠거니 했더니 도리어 아내 조 씨와 어울려 재산 계산에만 눈이 밝아졌지요. 부친이 심하게 꾸짖으면 그날만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사흘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저작거리로 나가버리곤 했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윤도성은 달랐지요. 부친을 닮아 눈빛이 맑고 성품이 온화했습니다. 아내 이설 역시 몰락한 의원 집안 출신이라 처음에는 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만 시집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시부모 앞에서 얼굴을 붉힌 적이 없었지요.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아침 수라를 손수 챙겼습니다. 의원 집안 출신답게 약초에도 닳아서 환절기마다 시부모께 필요한 약재를 미리 챙겨두는 며느리였지요. 그런데 그 착한 며느리를 두고 큰며느리 조 씨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의원 집 딸이라더니 뭐가 다르게 있겠어요? 손에 양냄새나 배어있지. 조 씨가 그리 비웃어도 이설은 한마디 대꾸 없이 제 할 일을 묵묵히 했지요. 허나 그 등 뒤로 쏟아지는 냉대를 윤참판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마음에 걸렸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윤참판이 이른 새벽 안채로 박씨 부인을 불렀지요. 부인은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방 안에서 남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윤참판의 표정이 유난히 무거웠지요. 부인, 내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소. 어찌 된 일이옵니까, 영감? 박씨 부인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윤참판은 한동안 말없이 찻잔만 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얼마 전에 큰놈 내외가 하는 말을 들었소. 이 애비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재산 타령을 하고 있더구려.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지요. 설마 도현이가 그런 말을요? 네, 두 귀로 들었소. 허나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소이다. 윤참판이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내가 눈을 감은 뒤에 저 재산이 어찌 될 것 같소? 큰놈 내외가 가문을 제대로 이을 것 같소이까? 도현이 그 노름빚이 얼마인지 부인은 알고 있소. 박씨 부인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실 부인도 몰랐던 것은 아니었지요. 장남 윤도현이 저작거리 노름판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진작부터 부인의 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허나 차마 남편에게 먼저 꺼내지 못하고 혼자 속을 끓여왔던 터였지요. 그래서 내 한 가지 생각을 해 두었소, 부인. 윤참판이 목소리를 한층 낮추었습니다. 내가 불치병에 걸린 척할 것이요. 거기에 재산도 빚으로 거덜났다고 할 것이요. 예, 영감.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박씨 부인이 눈을 크게 떴지요. 윤참판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곳간이 빌 때 사람의 속이 드러나는 법이요. 내가 병들고 재산마저 없어졌을 때 두 며느리가 어찌 나오는지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소. 그래야 이 가문을 누구에게 맡길지 알 수 있지 않겠소이까. 부인은 한동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 얼마나 깊은 근심이 담겨 있는지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부인도 두 며느리의 됨됨이가 늘 마음에 걸렸던 터였지요. 허나 영감,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 소녀더러 모른 척하고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부인만이 내 속내를 알아야 하오.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아니 되오. 윤참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부인이 직접 나서서 증인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오. 그것이 이 집안을 지키는 길이오. 박씨 부인은 긴 숨을 들이켰지요.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뜻을 따라온 부인이었지요. 이번에도 그리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허나 가슴 한켠이 이미 먹먹해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영감. 소녀가 끝까지 비밀을 지키겠나이다. 부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그렇게 두 사람만의 깊은 밤이 소리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지요. 윤참판이 드디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무명 호치부를 턱 아래까지 끌어올리고 가는 기침 소리를 흘리며 방 안에 누운 모습이 영락없이 병자 같았지요. 박씨 부인이 두 아들 내외를 안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큰아들 윤도현이 무명도포를 대충 걸치고 들어섰고 그 뒤를 아내 조씨가 비단 치마를 사락사락 끌며 따라 들어왔지요. 둘째 아들 윤도성은 부친이 누웠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여 종종걸음으로 달려왔고 아내 이설은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시아버지 방 안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살폈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지요. 얘들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너희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거기에 내가 모르는 빚을 이렇게 많이 남기기까지 하셨지 뭐냐. 곡간이며 전답이며 죄다 빚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니 이 늙은 것이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부인의 통곡 소리가 안채를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네 사람의 낯빛이 저마다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윤도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아내 조씨와 눈빛을 교환했지요. 말 한마디 없이 주고받은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재산이 빚으로 넘어간다는 말에 도리어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빛이 그 눈 속에 스쳤지요. 조 씨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더니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빚이 얼마나 된다 하셨습니까? 홍문서라도 보여주실 수 있으시옵니까? 어미가 통곡하는 자리에서 첫마디가 빚문서 타령이었지요. 박 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긴 한숨을 삼켰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 윤도성은 달랐지요. 어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빚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하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지요. 오로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그 말 하나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윤도성이 부친의 방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직이 불렀지요. 이불 속에 누운 윤참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이설은 남편 뒤에 조용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낯빛을 살피고 이마의 손등을 살짝 대어 열기를 짚어보았지요. 그러고는 조용히 방을 나서며 시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시아버님 기침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사옵니까? 숨이 가쁘신 것은 없으셨사옵니까? 며칠 됐다, 얘야. 박 씨 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답했지요. 이설의 눈빛이 조용히 깊어졌습니다. 소녀가 내일 새벽 일찍 산에 다녀오겠사옵니다. 기침과 숨이 가쁜데 좋은 약초가 몇 가지 있사옵니다. 그 말에 방 안에 있던 조 씨가 코웃음을 쳤지요. 어머, 의원 집 딸이라 그런지 별 천한 걸 다 아는구만. 그 약초인가 하는 게 실제로 효험이 있기는 한 건지. 동서, 괜히 이상한 풀뿌리 다려드렸다가 아버님 병이 더 깊어지기라도 하면 그건 또 어찌할 테야. 이설은 그 비웃음에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도현과 조 씨가 건넌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오래도록 무언가를 속닥이는 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박 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밀명을 받들어 모른 척하고 있으나 속에서 불덩이가 치솟는 것을 어찌할 수가 없었지요. 한편 이설은 그 밤 등잔불 아래 앉아 약초 이름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일 새벽 어느 산 어느 자락에 무엇이 있는지를 머릿속으로 더듬으며 길을 그렸지요. 시아버지의 병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빨리 약초를 구해다 다려 드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산길을 삼배 치마를 걷어 올리고 오르는 작은 발걸음이 있었지요. 이설이었습니다. 집신 코가 이슬에 젖고 치맛자락이 풀잎에 스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초 광주리를 팔에 걸고 산을 오르고 또 올랐지요. 조부에게 배운 대로 잎사귀의 모양을 살피고 뿌리의 빛깔을 확인하며 하나씩 정성껏 캐어 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즈음 이설이 광주리 가득 약초를 이고 돌아왔지요. 그 모습을 마루에 앉아 바라보던 박 씨 부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리 정성을 쏟는 막내 며느리를 보자니 남편의 시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지요. 허나 부인은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때가 되면 내 반드시 저 아이 곁에 서리라. 부인은 속으로 그리 다짐하며 눈물을 감추었지요. 초가을 햇살이 윤참판댁 마당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이며 떨어졌지요. 그 고요한 마당에서 이 집안의 긴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설이 산을 오르내리기 시작한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집신을 꿰어 신고 약초 광주리를 팔에 걸었지요. 산길이 가팔라 치마폭이 이슬에 흠뻑 젖는 날도 있었고 돌부리에 발목을 삐끗하여 절뚝이며 내려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허나 이설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조부에게 배운 대로 잎사귀의 결을 살피고 뿌리의 빛깔을 확인하며 시아버지, 기침에 좋다는 약재며 숨이 가쁜데 효험이 있다는 뿌리멸을 하나씩 정성껏 캐어 담았습니다. 사실 이설이 약초에 밟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재주가 아니었지요.
친정 조부 이진사는 젊어서 의원 노릇을 하다 가세가 기울어 몰락한 분이었습니다. 허나 의술만큼은 고을에서 손꼽힐 만큼 깊었지요. 조부는 어린 이설을 무릎에 앉혀놓고 약초 그림을 펼쳐 보이며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잎은 쓰고 저 뿌리는 달며 이것은 열을 내리고 저것은 기침을 사귄다 하시며 끝없이 일러주셨지요. 이설은 그 가르침을 단 한 자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친정 조부가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이르셨지요. 설아, 내가 배운 것이 비록 천한 것이라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 허나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어찌 천하겠느냐.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그 말이 이설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시집 온 날부터 이원집 딸이라는 눈총을 받아도 이설이 고개를 꿋꿋이 들 수 있었던 것은 그 조부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광줄이 가득 약초를 이고 돌아온 이설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약을 다리기 시작했지요. 은은한 약내음이 부엌 가득 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조 씨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비단 치마를 사락사락 끌며 들어서더니 솥안을 들여다보고는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침부터 집 안에 이 쿰쿰한 냄새가 진동을 하네. 동서, 이걸 아버님께 드린다는 거야? 이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지요. 예, 형님. 기침 사귀는데 도라지와 맹문동을 함께 다리면 효험이 있사옵니다. 도라지, 맹문동, 그게 약이야 풀이야. 그 천한 냄새 나는 걸 아버님 입에 들이밀겠다는 거야. 의원집 딸이라 그런지 별 천한 걸 다 아는구만. 제대로 된 의원을 불러 좋은 탕약을 지어드려야지. 산에서 캐온 풀뿌리 달인 물을 약이라고 드린다는 게 말이 돼. 동서 친정이 의원집이라더니 그 수준이 고작 이 정도야? 이설은 그 말에도 얼굴 하나 붉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약사발을 들어볼 조절을 살폈지요. 형님 말씀도 맞사옵니다. 허나 제대로 된 의원을 부르려면 적잖은 비용이 드는데 지금 집안 살림이 넉넉지 않으니 소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려는 것이옵니다. 조 씨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이내 콧방귀를 뀌었지요. 살림 걱정은 또 언제부터 했대. 있는 척은. 조 씨가 부엌을 나가며 치맛자락을 획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설은 조용히 숨을 골랐지요. 약사발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부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이설은 약사발을 소반에 받쳐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서니 윤참판이 이불을 턱 아래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계셨지요. 이설이 소반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약을 다려왔사옵니다. 너무 뜨거우니 잠시 식혀 드시옵소서. 윤참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며느리를 바라보았지요. 이불 속에 누운 채로도 그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이설의 집신 코가 아직 이슬에 젖어 있는 것을 윤참판은 놓치지 않았지요. 새벽 산기를 오른 흔적이었습니다. 수고했다, 이설아. 수고라 하실 것 없사옵니다, 아버님. 이설이 고개를 숙였지요. 윤참판은 속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무릎 꿇은 며느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순간만큼은 못내 미안하게 느껴졌지요. 허나 이 시험이 끝나야 이 집안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윤참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무력 큰 아들 윤도현은 날마다 바깥 출입이 잦아졌습니다. 무명도포를 대충 걸치고 상투도 제대로 매지 않은 채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는 날이 많았지요. 어디를 그리 드나드는지 저녁 늦게야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사실 윤도현이 노름판에 발을 들인 것은 혼인하기 전부터였지요. 젊어서부터 저작거리 친구들과 어울려 골패를 즐기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버릇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으나 이르면 잃은 만큼 되찾고 싶어지는 것이 노름의 속성이라
어느새 윤도현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있었지요. 부친 윤참판이 몇 차례 호되게 꾸짖어 보았으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꾸중을 들은 날만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사흘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저작거리로 나가버리곤 했지요. 아내 조 씨는 그런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은근히 부추기는 편이었습니다. 어차피 윤 씨 집안 재산이 크니 노름빚쯤은 재산을 물려받으면 단번에 갚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허나 부친이 병들고 재산마저 빚으로 넘어간다는 말을 들은 순간 조 씨의 샘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도성이 늦게 돌아온 형을 마당에서 붙들었지요. 형님, 아버님이 저리 편찮으신데 이리 자주 밖을 나가시는 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소자는 형님이 걱정이 되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약 다리는 건 재수 씨가 하고 있잖아. 윤도현이 건들거리며 대꾸했지요. 형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사옵니까? 아버님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도리 좋아하네. 나도 나름 집안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쓸데없이 참견 마라. 윤도현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도성은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집안을 위해 움직인다는 말이 어쩐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형이 마을 좌수 엄도섭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진작부터 윤도성의 귀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엄도섭은 원주고을에서 좌수 자리를 꿰차고 앉아 마을 어른 행세를 하는 자였으나 그 속은 겉과 전혀 달랐습니다. 젊어서부터 남의 재산 문서에 눈독을 들이고 관아의 서리들과 은밀히 손을 잡아온 자였지요. 겉으로는 인심 좋은 척 웃음을 흘리면서 뒤로는 교묘하게 이웃의 전답을 빼앗아 온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번번이 증거가 없어 관아에서도 손을 쓰지 못했지요. 그런 엄도섭의 눈에 윤참판댁이 들어온 것은 윤도현의 노름빚 때문이었습니다. 엄도섭이 윤도현에게 슬쩍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빌미로 가까이 다가선 것이었지요. 윤도현은 그 속셈을 알 리 없었습니다. 도현나리,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야 합지요. 엄도섭이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찻잔을 건넸습니다. 참판 어른이 저리 편찮으시니 그 전담 문서를 미리 손을 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 있습지요. 날이 노름빚도 만만치 않으신데 제가 그걸 깨끗이 정리해 드릴 방법이 있습니다요. 어떻게? 윤도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간단하지요. 참판 어른 명의로 된 전담 문서를 날이 앞으로 미리 옮겨두는 것이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문서 하나 꾸미는 것쯤은 일도 아닙지요. 참판 어른이 병원 중에 장남께 미리 재산을 물려주셨다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게 발각되면 어쩌려고? 윤도현이 미심쩍은 듯 물었습니다. 발각이요? 날이 아버님이 병원 중에 장남께 미리 재산을 물려주셨다 하면 누가 감히 의심하겠습니까? 게다가 저도 좌수 자리에 있으니 관아에서도 제 말이라면 모른 척해 줄 사람이 있습지요. 엄도섭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윤도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노름빚에 쪼들린 처지라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윤도현이 돌아와 아내 조 씨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지요. 조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허나 이내 미간을 좁히며 입술을 비틀었지요. 잘하셨어요, 서방님.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무엇이? 동서 말이에요. 그년이 날마다 아버님 곁에 붙어서 약을 다리고 시중을 드니 아버님 마음이 저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잖아요. 재산 문서를 옮겨 두더라도 그년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조 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서방님. 그년이 날마다 약을 다려드린다고 하는데 그 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소리야? 의원 집 딸이라 약초를 잘 안다고 뽐내더니 그 약이 오히려 아버님을 해치려 한 독약이었다고 관아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방 안에 잠시 서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도현조차 순간 눈살을 찌푸렸지요.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니야. 독살 모이라니. 그건 보통 죄가 아닌데. 심하기는요. 그년이 없어지면 이 집안에서 우리 뜻을 막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워낙 마음이 여리시니 우리가 잘못이면 그만이고요. 도련님은 형님 앞에서 어차피 꼼짝을 못 하잖아요. 조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독이 그제야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듯 했지요. 윤도현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좌수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두지. 잘 생각하셨어요, 서방님. 엄좌수가 거짓 증인으로 나서주면 일이 한결 수월해지겠지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건넌방 안에서 낮게 뒤엉켰습니다. 그 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안채에서는 이설이 등잔불 아래 앉아 내일 케어, 올 약초 목록을 적고 있었지요. 남편 윤도성이 그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부인, 오늘도 고생이 많았소. 고생이라 하실 것 없사옵니다, 서방님.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옵니다. 이설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지요. 윤도성은 그 웃음을 보자 도리어 가슴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형 내외의 수상한 기색이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부인 형님 내외가 요즘 자꾸 밖을 드나드는 것이 마음에 걸리오. 특히 형님이 엄좌수를 찾아다닌다는 말을 들었는데 엄좌수라는 자가 예전에도 이웃 전답을 교묘하게 빼앗았다는 소문이 있는 자가 아니오. 이설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설도 눈치채고 있었지요. 엄도섭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옵니다, 서방님. 허나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괜히 말을 꺼냈다가 형님 내외와 사이가 더 틀어지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아버님 병환에도 좋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렇기는 하오. 허나 부인이 워낙 아버지 곁에 자주 있으니 무슨 낌새라도 보이면 내게 바로 알려주시오. 혼자 속 끓이지 말고. 윤도성이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았지요. 이설은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네, 서방님. 소녀 명심하겠사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바깥에서는 가을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이설은 다시 약재 목록을 적어 내려갔지요. 내일도 새벽이면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허나 바로 그 시각 건넌방에서 꾸며지고 있는 흉계를 이설은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쌓아 올린 정성 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갈수록 윤참판 댁의 바람도 점점 차가워져 갔지요. 그리고 그 찬바람 끝에 이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처마 끝을 흔들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설이 산에서 막 내려와 약초광주리를 마당에 내려놓는 참이었지요. 된서리가 내린 산길을 오르내렸는지 집신 코가 흠뻑 젖어 있었고 치맛자락 끝에는 마른 풀잎이 몇 장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설은 광주리를 내려놓고 손을 호호 불며 부엌으로 향하려던 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우락부락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벌컥 열리며 포졸 2명이 안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윤참판댁 둘째 며느리 이설이 어디 있느냐? 포졸의 고함이 고요한 아침 마당을 흔들었습니다. 이설이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소녀가 이설이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관아에서 나왔다. 내년이 시아버지 약의 독초를 타 독사를 모의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당장 따라오너라. 그 말에 이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새벽산을 오르내리며 정성껏 캐어온 약초가 독약이라니 시아버지의 쾌차만을 빌며 다리고 또 달인 약사발이 독살의 증거라니 이것이 대체 어인 청천벽력 같은 말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없으면 관아에 가서 밝히면 될 것 아니냐. 어서 일어서라. 포졸이 이설의 팔을 거칠게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루에서 박씨 부인이 달려 나왔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며느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게야.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졸이 문서를 내밀었지요.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요. 이설이 독초를 캐어 시아버지 약에 탔다는 목격자까지 있사옵니다. 목격자라니 그게 누구란 말이냐? 부인이 눈살을 찌푸렸지요. 마을 좌수 엄도서 어른이시옵니다. 그 이름에 박씨 부인의 낯빛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부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밝혀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덩이처럼 치솟았으나 꾹 눌러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반드시 남편 윤참판과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조씨가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번졌지요. 이설이 포졸에게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는 그 눈빛이 어찌나 싸늘하던지 같은 지붕 아래 살아온 식구의 눈빛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윤도현도 그 곁에 서서 팔짱을 꼈지요. 아내의 꾀에 동조하여 여기까지 왔으나 막상 포졸이 이설을 끌고 가는 광경을 눈앞에서 보자니 마음 한구석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허나 윤도현은 그 불편한 마음을 짐짓 모른 척하며 오히려 앞으로 나섰지요. 포졸 어른들 수고가 많소. 이 집 며느리가 워낙 기이한 짓을 일삼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구려. 어서 데려가시오. 윤도현이 건들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었지요. 도리어 이 일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부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허나 부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소리를 쳐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지요. 이보시오. 잠깐 기다리시오. 윤도성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지요. 내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오. 독살 모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 아내는 날마다 새벽산을 오르내리며 아버님 약초를 캐어 드린 사람이요. 작은 도련님, 고발장이 들어온 이상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요. 포졸이 난감한 얼굴로 답했지요. 윤도성이 포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고발장이 거짓이란 말이오. 엄좌수가 무엇을 보았다는 것이오? 내 아내가 독초를 캔다는 것을 봤다고요. 그날 내 아내가 캐어온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보았소이다. 독초가 아니란 말이오. 윤도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조씨가 슬그머니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지요. 작은 서방님, 진정하세요. 증거가 있는 일인데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작은 서방님이 관아 일을 방해하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지요. 형수님, 이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하시오. 윤도성이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관아에서 가리면 될 일이지요. 작은 서방님. 떳떳하면 관아에서 밝히면 그만 아니겠어요? 조 씨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윤도현도 거들었지요. 그래, 맞는 말이야. 결백하면 관아에서 밝히면 되잖아.
왜 이리 호들갑이야? 형 내외가 합세하여 몰아붙이자 윤도성은 주먹을 부르쥐었습니다. 당장 형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요. 허나 이설이 그런 남편의 소매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방님, 고정하옵소서. 부인, 어찌 고정하란 말이오. 이 억울한 누명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서방님. 이설이 나직하나 또렷하게 말했지요.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어머님 곁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아버님께도 이 일을 여쭈어 주시옵소서. 소녀는 하늘에 부끄러울 것이 없사오니 관하에서 당당히 밝히겠사옵니다. 윤도성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설의 손을 놓지 못하고 꼭 붙들었지요. 부인, 내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소. 믿사옵니다, 서방님. 이설이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맑고 담담하던지 포졸들조차 잠시 멈칫할 정도였지요.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 마당에 들어선 이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바닥이 차가웠지요. 찬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수령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내년이 윤참판댁 둘째 며느리 이설이냐? 그러하옵니다. 날이. 시아버지 약의 독을 탔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사실이냐? 결코 그런 일이 없사옵니다. 날이. 소녀는 날마다 산에서 약초를 캐어 시아버님 기침에 좋은 약을 다려 드렸을 뿐이옵니다. 이설이 또렷하게 답했지요. 수령이 고발장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허나 목격자가 있다. 마을 좌수 엄도섭이 내년이 독초를 캐는 것을 직접 보았다 하였다. 그때 엄도섭이 관아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달고 비단 도포를 번지르르하게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날이. 소인이 직접 목격하였사옵니다. 이설이 뒷산에서 독초를 캐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것을 약초 광주리에 숨겨 집으로 가져가더이다. 엄도섭이 거짓말을 태연하게 늘어놓았지요. 이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토록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는 자를 눈앞에 두고 있자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요. 날이 소녀가 캐어온 것은 도라지와 맹문동, 오미자이옵니다. 모두 기침과 호흡에 효험이 있는 약재들이옵니다. 독초가 아니옵니다. 내년이 의원집 딸이라 독초도 알 것 아니냐? 약초와 독초를 구분할 줄 아는 자가 독초를 탔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 수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엄도섭에게 은밀히 손이 닿은 수령이었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설을 옥죄어 오는 방향으로만 흘러갔습니다. 날이 소녀가 캐어온 약초가 아직 부엌에 남아 있사옵니다. 직접 확인해 주시옵소서. 이설이 간청했지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일이고 지금은 내년의 자백이 먼저다. 순순히 자백하면 형을 가볍게 해주겠다. 수령의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지요. 저 며느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날마다 산을 오르내리며 약을 다린다 들었는데 그게 독약이었단 말이야?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이설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지요. 눈물이 차올랐으나 흘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날이 소녀는 끝까지 없는 죄를 있다 할 수 없사옵니다. 매를 맞아 죽더라도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 할 수는 없사옵니다. 이설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고 담담하던지 구경하던 백성들이 일순 조용해졌지요. 고집도 세구나. 여봐라, 매우 쳐라. 자백할 때까지. 수령이 차갑게 명을 내렸습니다. 포졸이 곤장을 들었지요. 이설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닥쳐오고 있었지요. 윤참판 댁에서는 윤도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머니, 박씨 부인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아버님께 여쭈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박씨 부인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아버님 방으로 가자꾸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 부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빠르게 사랑채를 향했습니다. 관아에서는 곤장이 막 들어 올려지고 있었지요. 이설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가운 관아 마당이었지요. 박씨 부인이 윤도성의 손을 이끌고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윤참판이 이불을 걷어내고 이미 반드시 앉아 있었지요. 방문 너머로 마당의 소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소미불을 덮고 기침 소리를 흘리던 병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은빛 수염이 단정한 얼굴에 형형한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윤도성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아버님? 윤참판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미안함과 굳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지요. 도성아, 앉아라. 윤도성이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아버님,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시옵니까? 병환이 거짓이셨사옵니까? 윤참판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 내 며느리들의 본색을 보고 싶었느니라. 이 집안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 너한테는 미안한 일이다만 이 시험이 없었다면 저 흉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야. 그러하오나 아버님, 그 사이에 이설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시옵니까? 날마다 새벽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밤새 약을 다리고 형수의 냉대와 구박을 고스란히 받으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윤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참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지요. 부인도 옆에서 눈가를 훔쳤습니다. 네, 다 보았다, 도성아. 날마다 새벽산을 오르내리는 그 발소리를 이 아비가 방 안에서 다 듣고 있었느니라. 양내음이 방 안까지 번져 들어올 때마다 이 아비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른다. 거짓 병자로 누워있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웠지. 윤참판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지요. 허나 지금은 그 이야기보다 이설이를 먼저 구하는 것이 급하다. 어서 채비해라. 예, 아버님. 윤도성이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허나 윤참판의 발걸음은 서두르면서도 무거웠지요. 한 달 넘게 누워있던 몸이라 기력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윤참판은 멈추지 않았지요. 길을 걷는 동안 윤참판이 아들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습니다. 도성아, 내가 이 시험을 꾸민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야. 어찌 된 연유이시옵니까, 아버님? 도현이가 저작거리 노름판에 드나든다는 것을 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몇 차례 호되게 꾸짖어 보았으나 그때뿐이었지. 그리고 조씨가 집안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 어느 날 밤 담장 너머로 도현이 내외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 애비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재산 타령을 하고 있더구나. 윤도성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직접 시험을 꾸미신 것이옵니까? 그렇다. 곳간이 빌 때 사람의 속이 드러나는 법이야. 재산이 없어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누가 곁을 지키는지 보고 싶었지. 이설이가 그토록 정성을 다할 줄은 이 아비가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다. 윤도성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니 이설이가 알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사옵니까? 때가 되면 내 직접 말하마. 어서 가자꾸나.
세 사람의 발걸음이 빨라졌지요.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제법 모여 있었습니다. 포졸이 곤장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지요. 멈추어라. 관아 입구에서 낭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좌중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요. 윤참판이 대문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옥색 명주 도포의 갓을 반듯하게 눌러쓴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던지 보는 이마다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굽혔지요. 그 뒤로 박씨 부인과 윤도성이 따랐습니다. 이설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지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 아버님. 며느리야, 오래 기다렸구나. 윤참판이 나직하게 말했지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이설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수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아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윤참판 어른께서 병환 중이시라 들었는데 어찌 이리 나오셨소이까? 수령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도섭의 얼굴도 순간 굳어졌지요. 멀쩡히 살아 걸어 들어오는 윤참판의 모습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병환이라 하였소. 내 이렇게 멀쩡하오. 윤참판이 수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수령은 잠시만 들으시오. 내 직접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이 있소이다. 수령이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도섭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앞으로 나섰지요. 참판 어른, 이것은 분명한 고발 사건이옵니다. 소인이 직접 목격하였사온데 어찌 이설이의 죄가 없다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참판 어른이시라도 관아의 일에 함부로 끼어드실 수는 없사옵니다. 엄도섭이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을 달고 말했지요. 허나 그 이마에는 이미 식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좌수는 잠자코 있으시오. 윤참판이 차갑게 말했지요. 그 한마디에 엄도섭이 움찔하며 뒷걸음쳤습니다. 윤참판이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지요. 박씨 부인이 채비를 도우며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수령,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소?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내 손으로 직접 적은 며느리 이설의 약초 기록이요. 이설이 날마다 산에서 캐어온 약초의 이름과 효능, 다리는 방법을 내가 방 안에서 직접 받아 적은 것이요.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이설이 캐어온 것은 도라지, 맹문동, 오미자, 황기였소. 모두 기침과 호흡에 효험이 있는 약재들이요. 독초는 단 한 가지도 없소이다. 윤참판이 또렷하게 말했지요. 허나 참판 어른, 소인이 직접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이설이 독초를 캐는 것을. 엄도섭이 끼어들었습니다. 윤참판이 엄도섭을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엄도섭이 저도 모르게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좌수는 어느 산 어느 자락에서 이설이 독초를 캐는 것을 보았소. 그것은 뒷산 중턱에서이옵니다. 뒷산 중턱이라. 윤참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설아, 내가 약초를 캐는 곳이 어디이더냐? 이설이 무릎을 꿇은 채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소녀는 뒷산이 아니라 앞산 북쪽 자락에서 약초를 캐었사옵니다. 아버님. 뒷산 중턱에는 소나무가 빽빽하여 약초가 자라기 어려운 곳이옵니다. 소녀가 조부에게 배운 바로는 맹문동과 도라지는 햇볕이 드는 양지 바른 곳에서 자라는 것이라 뒷산 중턱에서는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좌중이 다시 술렁였지요. 구경하던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뒷산 중턱의 소나무가 빽빽한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거기서 약초를 캔다는 게 말이 되나? 좌수 어른 말씀이 뭔가 이상한데 엄도섭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마에 식은 땀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설이 무릎을 꿇은 채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날이 소녀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도 되겠사옵니까? 수령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사를 모의하려 했다면 독초를 약초 광주리에 섞어 가져왔을 것이옵니다. 허나 독초는 약초와 냄새가 전혀 다르옵니다. 소녀가 달인 약사발이 아직 윤참판 댁 부엌에 남아 있사옵니다. 직접 확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녀가 날마다 약초를 캐어 온 앞산 북쪽 자락에 지금 당장 가보시면 소녀가 캐어온 약초 자리가 그대로 있을 것이옵니다. 이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부에게 배운 약초 지식이 이 순간 이설의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되고 있었지요. 수령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도섭의 뇌물을 받고 이 일을 간단히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윤참판이 직접 나타난 데다 이설의 말 하나하나가 조목조목 들어맞으니 쉽사리 몰아붙일 수가 없었지요. 좌수, 내가 이설을 본 것이 비싼 중턱이라 하였는데 그것이 확실하오? 수령이 엄도섭을 바라보았지요. 엄도섭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분명히 뒷산 중턱이었사옵니다. 그렇다면 뒷산 중턱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면 되리리로군. 수령이 포조를 시켜 뒷산을 살펴보도록 명을 내렸지요. 엄도섭의 낯빛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뒷산 중턱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엄도섭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 소녀도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부인이 무릎을 꿇었지요. 소녀는 윤참판의 아내로 이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옵니다. 며느리 이설이 날마다 새벽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어오는 것을 소녀가 직접 보았사옵니다. 그리고 그 약초를 다리는 과정도 소녀가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단 한 번도 수상한 것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또렷했지요. 오래 참아온 말들이 드디어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이 고발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소녀는 짐작하고 있사옵니다. 수령께서 윤씨 집안 전담 문서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최근 들어 전담 문서가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사옵니다. 그 말에 엄도섭의 어깨가 움찔 떨렸지요. 전담 문서 이야기가 나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령이 눈살을 찌푸리며 엄도섭을 바라보았지요. 좌수, 전담 문서거는 무슨 말이오? 그것은 소인과 아무 상관이 없사옵니다. 엄도섭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허나 그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요. 구경하던 백성들의 눈이 일제히 엄도섭에게로 쏠렸습니다. 저 좌수 어른 표정이 왜 저러지?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것 아닌가?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지요. 엄도섭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포졸 하나가 뒷산에서 돌아왔습니다. 날이 뒷산 중턱을 샅샅이 살펴보았사옵니다만 약초는커녕 누가 최근에 다녀간 흔적조차 없사옵니다. 소나무만 빽빽할 뿐이옵니다. 관아 마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령의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엄도섭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좌수,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수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도섭은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거짓 위에 쌓아 올린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참판이 수령을 향해 나섰지요. 수령, 이것으로 내 며느리의 결백이 밝혀졌소이다. 그리고 이 고발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이제 밝혀야 할 것이오. 전담 문서 위조건과 이 고발건이 하나로 이어져 있소이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청하오. 윤참판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지요. 이설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내렸지요.
허나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홀로 버텨온 것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지요. 박 씨 부인이 이설의 곁으로 다가와 그 어깨를 가만히 부축했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됐다.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설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한동안 떨렸지요. 윤도성이 아내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설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들었지요. 부인, 고생이 많았소. 내가 더 일찍 막지 못해서 미안하오. 서방님 덕분에 버틸 수 있었사옵니다. 이설이 빙그레 웃었지요. 그 웃음에 윤도성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지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아직 끝이 아니었지요. 전담 문서 위조의 전모와 조씨 윤도현의 흉계가 낱낱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뒷산에서 돌아온 포졸의 한마디가 좌중의 시선을 단번에 엄도섭에게로 돌려놓았지요. 엄도섭은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으며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허나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거짓말로 쌓아 올린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령이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처음에는 엄도섭의 뇌물을 받고 이 일을 간단히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이제는 그 셈 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수령 자신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윤참판이 직접 나타난 데다 이설의 말 하나하나가 조목조목 들어맞고 거기에 포졸까지 뒷산에 흔적이 없다고 보고하니 더 이상 엄도섭의 편을 들어줄 명분이 없었지요. 좌수, 다시 묻겠소. 뒷산 중턱에서 이설을 보았다 하는데 그것이 확실하오? 수령의 목소리가 한결 냉랭해졌습니다. 그것이 소인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사옵니다. 엄도섭이 머리를 긁적이며 물러서려 했지요. 허나 그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었습니다.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가 고발장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거든요. 잘못 보았다고? 수령의 눈썹이 올라갔지요. 목격자가 잘못 보았다면 이 고발장은 근거가 없는 것 아니오. 그렇다면 이설을 이리 관하로 끌어온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요. 잘못 봤다니, 그럼 저 며느리가 억울하게 끌려온 것 아닌가? 아니, 좌수 어른이 거짓 고발을 한 거야? 그러고 보니 윤참판대 전답이 요즘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엄도섭이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사방이 의심의 눈초리로 가득 찼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윤참판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 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더 밝히겠소이다. 윤참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좌중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이 고발건과 전담 문서건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오. 하나로 이어진 흉계요. 내 며느리에게 독살 누명을 씌운 것은 며느리를 이 집안에서 없애고 전답을 빼돌리기 위한 수작이었소이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수령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지요. 얼마 전부터 내 집안 전답 문서가 수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소. 내 이름으로 된 전답이 슬그머니 큰아들 도현이 앞으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내가 직접 그리 한 적이 없소이다. 좌중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윤참판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지요. 이것이 원래 전답 문서요. 그리고 이것이 최근 만들어진 문서요. 윤참판이 두 문서를 나란히 펼쳐들었습니다. 수령, 두 문서의 수결을 비교해 보시오. 같은 사람이 쓴 수결이 이리 다를 수 있겠소이까? 수령이 두 문서를 번갈아 살폈지요.
과연 수결의 획이 전혀 달랐습니다. 원본 문서의 수결은 힘차고 유려했으나 새로 만들어진 문서의 수결은 어딘가 어색하고 굳어 있었지요. 게다가 문서에 찍힌 관인을 보시오. 윤참판이 손가락으로 관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관인은 이 고을 전임 수령 때 쓰던 것이요. 현 수령께서 부임하신 뒤로 관인이 바뀐 것을 수령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요. 허나 저 문서의 날짜는 수령께서 부임하신 이후로 적혀 있소이다. 날짜와 관인이 맞지 않는 것이요. 수령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문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지요. 과연 날짜와 관인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위조의 증거였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령이 엄도섭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도섭의 얼굴이 이미 잿빛이 되어 있었지요. 엄도섭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달아날 곳도 변명할 곳도 없었지요. 윤참판의 증거 앞에서, 백성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 앞에서, 수령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엄도섭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엄도섭이 윤씨 집안 전답에 눈독을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지요. 몇 해 전부터 원주 고을 이곳저곳의 땅을 교묘하게 빼앗아 온 전력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의 전담 문서를 위조하거나 빚을 빌미로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지요. 허나 번번이 증거가 없어 관아에서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엄도섭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지요. 윤씨 집안이 표적이 된 것은 윤도현의 노름빚 때문이었습니다. 엄도섭이 윤도현에게 슬쩍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빌미로 가까이 다가선 것이었지요. 윤도현은 그 속셈을 알 리 없었고 조 씨는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욕심이 앞섰던 것이지요. 허나 이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엄도섭은 이를 악물었지요. 혼자 뒤집어쓰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좌수, 마지막으로 묻겠소.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소? 수령이 차갑게 물었지요. 엄도섭이 고개를 들어 윤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도현은 관아 한켠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엄도섭과 눈이 마주치자 윤도현이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이 엄도섭의 눈에 똑똑히 들어왔지요. 저자는 위기가 닥치면 나 혼자 버려두고 달아날 자다. 엄도섭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윤도현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었지요. 이미 자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엄도섭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관아 마당이 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저 문서는 소인이 꾸민 것이옵니다. 윤도현 나리의 부탁을 받아 관아 서리를 매수하여 위조한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 서리 고발건도 조씨 마님과 윤도현 나리가 시킨 일이옵니다. 이 서리를 없애야 전답 편취가 수월해진다 하여 소인이 거짓 목격자로 나선 것이옵니다. 엄도섭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좌중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지요. 세상에 그런 흉계가. 저 좌수 어른이 거짓 고발을 한 거였어. 백성들의 함성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아 한켠에서 그 자백을 듣고 있던 윤도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조 씨도 마찬가지였지요. 엄도섭이 자백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저것은 거짓말이옵니다. 윤도현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지요. 소인은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사옵니다. 저 좌수가 혼자 꾸민 일이옵니다. 윤참판이 천천히 큰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무겁고 깊던지 윤도현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지요. 도현아. 윤참판이 나직하게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던지 윤도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내가 이 애비 앞에서도 거짓을 말할 작정이냐?
아, 아버님. 내 너를 낳고 기르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다. 노른빛에 눈이 멀어 집안 전답을 빼돌리고 제 아우 부인에게 독살 누명을 씌우다니. 이것이 내 아들이 할 짓이더냐? 윤참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지요. 평생 반듯하게 살아온 어른의 가슴에 자식이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윤도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그동안 아내 조씨의 꾀에 놀아나며 이것저것 저질러 왔으나 막상 부친 앞에 서서 그 눈빛을 받으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씨는 달랐지요. 조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소녀는 억울하옵니다. 소녀가 무슨 증거가 있어 죄가 있다 하시는 것이옵니까? 조씨가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 눈빛이 아직도 서늘했습니다. 증거라 하였느냐? 윤참판이 큰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냉랭하기 그지없었지요. 좌수가 방금 이 자리에서 자백하지 않았느냐? 큰 며느리, 내가 도현이와 함께 시킨 일이라고. 저 좌수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저자가 죄를 피하려고 없는 말을 꾸민 것이 아니옵니까? 조씨가 물러서지 않았지요. 허나 그때였습니다. 뜻밖의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소인도 할 말이 있사옵니다. 관아 서리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이 지긋한 설이었지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이 무거웠습니다. 소인이 바로 저 위조 문서의 관인을 찍은 자이옵니다. 좌중이 다시 술렁였지요. 좌수의 부탁을 받아 관인을 찍었사옵니다. 허나 윤참판 어른과 이설 아씨를 보니 소인이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겠사옵니다. 날마다 새벽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어 병든 시아버지를 봉양한 며느리에게 독살 누명을 씌우는 일에 소인이 가담하였으니 이 죄를 어찌 숨기겠사옵니까? 서리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마가 관아 마당 흙바닥에 닿았지요. 소인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조씨의 얼굴이 그제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도섭에 이어 관아 서리까지 자백하니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었지요. 조씨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어렸지요. 수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엄도섭의 뇌물을 받은 몸이었으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버텼다가는 자신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지요. 수령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엄숙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정리하겠노라. 좌중이 조용해졌지요. 엄도섭은 윤씨 집안 전담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 고발을 한 죄가 명백하다. 또한 관아 서리를 매수하여 관인을 도용한 죄까지 더하여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엄도섭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도현은 집안 전답을 빼돌리는 흉계에 가담하고 제 아우 부인에게 독살 누명을 씌우는데 동조하였다. 그 죄를 낱낱이 조사하여 엄히 다스리겠노라. 윤도현이 그 자리에서 더욱 깊이 주저앉았지요. 조씨는 이 흉계의 주모자로 엄도섭과 함께 무고죄와 재산 편취 공모죄가 겹치는 바, 그 죄가 가장 무겁다. 수령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씨는 유배형에 처하고 엄도섭은 곤장백대에 처한 뒤 관아에 가두어 추가 조사를 받도록 하겠노라. 윤도현은 추가 신문 후 처벌을 결정하겠노라.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조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비단 치마가 관아 마당 흙바닥에 넓게 펼쳐졌습니다. 쪽머리에 꽂은 화려한 비녀가 흔들렸지요.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소녀는 억울하오. 조씨가 소리쳤습니다. 허나 그 목소리에 이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포졸들이 다가와 조씨와 엄도섭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놓아라. 나는 죄가 없다. 조씨가 발버둥을 쳤지요. 허나 포졸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비단옷을 걸치고 위세를 부리던 손이 포졸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이었지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번졌습니다. 윤도현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아내가 포졸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른빛에 눈이 멀어 아내의 꾀에 놀아나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된 것이었지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으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버님. 윤도현이 부친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참판은 큰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어찌나 무겁고 쓸쓸하던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의 탓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가슴 한편을 눌렀지요. 허나 지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윤참판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아야 한다. 윤참판이 나직하게 말했지요. 아버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는 이 아비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이 하는 것이야. 윤참판이 돌아섰습니다. 그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지요. 피를 나눈 자식이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수 없었지요. 허나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하지 않으면 이 집안이 다시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윤참판은 알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조씨와 엄도섭을 데리고 나가자 관아 마당이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지요. 이설은 아직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긴 시간 무릎을 꿇고 있었더니 다리에 감각이 없었지요. 윤참판이 이설에게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야, 일어나거라. 윤참판이 손을 내밀었지요. 이설이 그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윤도성이 얼른 아내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윤참판이 이설을 바라보았지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이 아비가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아버님. 이 시험을 꾸미는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 아비가 다 알고 있느니라. 날마다 새벽산을 오르내리던 그 발소리를, 밤새 약을 다리던 그 약내음을 이 아비가 방 안에서 모두 듣고 맡고 있었지. 큰며느리의 냉대와 구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견뎌낸 것도 내 다 보았느니라. 이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아 마당에서 곤장 앞에서도 굴하지 않던 그 눈빛을 이 아비가 잊지 못할 것이야. 내가 참으로 대단한 며느리구나. 윤참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버님. 이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으려 했으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지요. 긴 시간 홀로 버텨온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새벽 산길에 차가운 이슬이 부엌 아궁이 앞에서 혼자 다리던 양내음이 큰며느리의 냉대와 구박을 등 뒤로 들으며 꾹 참아내던 날들이 한꺼번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요. 울어도 된다, 며느리야. 윤참판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설이 끝내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지요. 박씨 부인이 이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미안하다. 이 시어미가 너무 오래 모른 척했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소녀는 한 번도 어머님을 원망치 않았사옵니다. 이설이 고개를 저었지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곁에 계셨기에 소녀가 버틸 수 있었사옵니다. 부인이 며느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관아 마당 한켠에서 한동안 그리 있었지요. 윤도성이 그 곁에서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훔쳤습니다. 관아 마당을 비추는 햇살이 어느새 따뜻하게 바뀌어 있었지요. 가장 어두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새벽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허나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지요. 이 시험의 전말을 온 집안에 밝히고 이설 부부를 진정한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윤참판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었지요. 관아 마당을 나선 윤참판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습니다. 허나 그 가슴 속은 복잡했지요. 흉계가 드러나고 며느리의 결백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으나 피를 나눈 큰아들이 포졸에게 끌려가 추가 신문을 받게 되었으니 아비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참판은 걸으면서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허나 그때마다 이설의 손을 꼭 잡고 걷는 윤도성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집안의 앞날이 그래도 밝겠구나 싶었지요. 이설은 말이 없었습니다. 관아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조용히 걸었지요. 긴 시간 무릎을 꿇고 있었던 탓에 다리가 아직도 저렸습니다. 윤도성이 아내의 걸음이 느린 것을 눈치채고 팔을 꼭 잡아주었지요. 부인 다리가 많이 불편하오? 천천히 걸읍시다. 괜찮사옵니다, 서방님. 이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나 그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윤도성이 그 눈빛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부인? 큰 서방님 생각이 났사옵니다. 이설이 나직하게 답했지요. 윤도성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님이요. 저런 짓을 저지른 형님을 지금 걱정하는 것이오? 걱정이라 하기보다는 안타깝사옵니다, 서방님. 노른빛에 눈이 멀어 절이 되셨으니 그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였겠사옵니까? 누군가 일찍 붙들어 주었다면 일이 되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윤도성은 아내의 말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이 미웠지요. 아내에게 독살 누명을 씌우는데 동조한 형이 지금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허나 이설의 말을 듣고 보니 그 원망 뒤에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지요. 부인은 참으로 마음이 넓소. 윤도성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넓은 것이 아니옵니다, 서방님. 미워하면 소녀 마음이 더 힘들 것 같아서이옵니다. 이설이 빙그레 웃었지요. 그 웃음에 윤도성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뒤에서 걷던 박씨 부인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부인의 입가에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참판도 그 모습을 보았지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같은 마음임을 알 수 있었지요. 저 아이들이라면 이 집안을 잘 이끌어갈 것이다. 윤참판은 속으로 그리 되뇌며 걸음을 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참판이 온 식구를 안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인들도 마당 한켠에 서게 했지요. 이 집안에서 함께 살아온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지요.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이며 떨어졌습니다. 윤참판이 마루에 앉았지요. 박씨 부인이 그 곁에 앉았습니다. 윤도성과 이설이 마루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지요. 윤참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한 가지를 밝히겠다. 마당이 조용해졌지요. 하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내 몇 달 전부터 병든 척을 하였다. 재산도 빚으로 거덜났다 하였지. 그것이 모두 꾸민 일이었느니라.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하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내가 이 시험을 꾸민 것은 이 집안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알고 싶어서였다. 재물이 없어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누가 진심으로 곁을 지키는지를 보고 싶었지. 윤참판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마당의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지요. 그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겠노라. 윤참판이 이설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이설이는 내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튿날 새벽부터 산을 올랐느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약초를 캐어왔지. 날마다 새벽 산을 오르내리며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손끝이 곱아도 치마가 이슬에 젖어도 멈추지 않았지. 이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 뒤가 붉어졌지요. 밤이면 약을 다리고 낮이면 시험히 곁을 살폈다. 큰 며느리의 냉대와 구박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불평이 없었지. 그리고 오늘 관아 마당에서 곤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결백을 밝혔느니라. 윤참판의 목소리가 깊어졌지요. 내 그 모든 것을 방 안에서 다 보고 들었다. 날마다 새벽산을 오르내리는 발소리를, 밤새 약 다리는 냄새를 이 아비가 하나도 놓치지 않았느니라.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이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들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이설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지요. 반면 큰아들 도현이와 큰며느리는 재산을 빼돌리고 제9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데 앞장섰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오늘 관아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느니라. 윤참판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큰아들을 생각하는 아비의 마음이 그 눈가에 어렸지요. 허나 이내 눈을 뜨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집안에는 진실이 서야 한다. 그래야 이 가문이 바로 설 수 있느니라. 윤참판이 박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낡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으나 단단하게 생긴 열쇠였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윤참판이 이설에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모르옵니다, 아버님. 곧간 열쇠니라. 이설이 눈을 들어 윤참판을 바라보았지요. 이 열쇠는 대대로 이 집안 안주인이 가지고 있던 것이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부인에게 물려주셨고, 부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너에게 물려주려 한다. 아, 아버님. 소녀가 어찌 그 자리를. 이설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요. 곁을 지킨 자가 주인이 되는 법이야. 윤참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물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던 그때 곁을 지킨 자가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니라. 박씨 부인이 천천히 이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쇠를 두 손에 받쳐 들었지요. 며느리야, 이것을 받아라.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녀가 어찌 감당하겠사옵니까, 어머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자리가 아니야. 이미 내가 넉넉히 감당해 왔느니라. 부인이 이설의 손을 잡아 열쇠를 쥐어주었지요. 이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차갑고 단단한 열쇠의 무게가 손바닥에 느껴졌지요. 이설은 한동안 그 열쇠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라, 며느리야. 내가 울면 이 늙은이도 울겠구나. 부인이 웃으며 말했지요. 허나 부인의 눈가도 이미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윤도성이 그 곁에서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지요. 이설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어 윤참판과 박씨 부인에게 깊이 절을 올렸지요. 아버님, 어머님, 소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이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은혜라 하지 마라.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니라. 윤참판이 나직하게 말했지요. 판결이 내려지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 씨는 유백일에 올랐지요. 포졸들에게 이끌려 원주고을을 떠나는 날, 조 씨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단 치마를 끌고 다니던 그 발이 이제는 먼 유배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요. 화려한 비녀도 없었고 명주 저고리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걸친 조 씨의 모습은 어딘가 쓸쓸하고 작아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이도 있었고 안타까워하는 이도 있었지요. 허나 대부분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손으로 지은 죄가 제 발목을 잡은 것이었으니까요. 엄도섭은 곤장 100개를 맞은 뒤 관아에 갇혔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저질러 온 전답 편취 건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피해를 입은 농부들이 하나둘 관아를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엄도섭이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땅을 빼앗아 왔는지가 낱낱이 밝혀지자 고을 사람들의 분노가 들끓었지요. 엄도섭의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윤도현은 집에서 쫓겨났지요. 추가 신문 끝에 전답편취 공모죄가 인정되어 관아의 벌을 받았습니다. 노름빚까지 더해지니 몸 하나 뉘일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한때 번지르르한 도포를 걸치고 저작거리를 누비던 사내가 이제는 갈 곳도 없이 헤매게 된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설은 윤도현을 원망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이설이 곳간 열쇠를 들고 곳간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안주인으로서 곳간을 여는 날이었지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 열쇠가 자신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새벽 산길을 오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된서리가 내린 산길에서 손이 꼽아 약초 줄기를 잡지 못하던 날도 있었지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밤새 약을 다리던 날들도 떠올랐습니다. 큰 며느리의 냉대와 구박을 등 뒤로 들으며 꼭 참아내던 날들도요.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고 곤장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려 이를 악물던 그 순간도 떠올랐지요. 그 모든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열쇠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설이 열쇠를 꽂고 곳간 문을 열었지요. 서늘한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곳간 안은 가득 차 있었지요. 사실 파산은 꿈인 것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허나 이설은 그 가득한 곳간을 보며 사치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지요. 도리어 조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 나눌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진짜 부자니라. 이설이 곳간 문을 열어두고 하인을 불렀지요. 이웃 중에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하는 집이 있으면 내게 알려라. 하인이 눈이 휘둥그레져 답했습니다. 아씨,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네들 중에 약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다오. 내가 직접 약초를 다려 보내겠다. 하인이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아씨 말씀대로 하겠사옵니다. 그 말을 마루에서 듣고 있던 윤참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박씨 부인도 그 곁에서 웃었지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부인, 내 안목이 맞았소. 진작에 알아보셨잔 사옵니까, 영감. 부인이 웃으며 답했지요. 윤참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아이라면 이 집안을 잘 이끌어 갈 것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안마당의 느티나무에 새 잎이 돋기 시작했지요. 겨우내 앙상하던 다지에 연두빛 잎이 하나둘 피어났습니다. 마당에는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지요. 이설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안주인이 된 뒤로도 이설의 새벽은 달라지지 않았지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시부모의 아침을 챙기고 틈이 나면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었습니다. 곳간 열쇠가 생겼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다만 이전에는 혼자 하던 일을 이제는 하인들과 함께 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씨 부인이 나직하게 말했지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이설이 빗자루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수고라 하실 것 없사옵니다, 어머님. 소녀가 좋아서 하는 일이옵니다. 이설이 환하게 웃었지요. 그 웃음이 어찌나 맑고 환하던지 부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며느리야, 내 한 가지만 묻자꾸나. 말씀하시옵소서, 어머님. 그 어렵던 날들이 억울하지 않더냐. 모든 것이 꿈인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시험이가 원망스럽지 않더냐? 이설이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빗자루를 두 손으로 잡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부인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답했지요. 원망이라니요, 어머님.
그 날들이 있었기에 소녀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래도 억울하지 않더냐. 독살 누명을 쓰고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던 그날이. 이설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 하면 거짓말이 되겠지요, 어머님. 허나 그 억울함보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결국 소녀 곁에 서주셨다는 것이 더 크게 기억에 남사옵니다. 관아 마당에서 아버님이 들어오시던 그 순간을 소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부인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돌렸지요. 이 늙은이가 눈물이 많아졌구나. 부인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설도 따라 웃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참판이 사랑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봄 저녁 바람이 창호지를 살랑이게 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윤도성이 사랑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드시옵소서. 이설이 손수 달인 약차였지요. 이제는 시아버지가 병든 척을 하지 않아도 이설은 여전히 약차를 달여 올렸습니다. 습관이 된 것이었지요. 아니, 습관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윤참판이 약차를 받아들었지요.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도성아. 예, 아버님. 내 이 집안을 너에게 맡기는 것이 마음이 놓인다. 아버님. 허나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윤참판이 눈을 뜨며 말했지요. 내 곁에 이설이가 있기 때문이야. 저 며느리가 있는 한 이 집안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윤도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맞사옵니다. 소자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이설이에게 잘하거라. 저 아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아버님. 윤도성이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윤참판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약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 저녁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설이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밤 하늘에 별이 가득했지요. 조부가 살아 계실 때 함께 바라보던 하늘이었습니다. 조부는 밤마다 이설을 데리고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곤 했지요. 저 별들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알아본단다. 내 마음을 늘 맑게 가져라, 설아. 이설이 그 말을 떠올리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윤도성이 곁에 와 앉았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봄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예, 서방님. 오늘 아버님이 하신 말씀 들었소. 어떤 말씀이시옵니까? 부인이 있는 한 이 집안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셨소. 이설이 고개를 숙이며 수줍게 웃었지요. 아버님께서 과찬을 하시는 것이옵니다. 과찬이 아니오. 내가 보기에도 그러하오. 윤도성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설이 그 손을 맞잡았지요. 서방님. 예, 부인. 소녀는 행복하옵니다. 이설이 나직하게 말했지요. 그 말이 봄밤 공기 속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그 어렵던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사옵니다. 새벽 산길을 오르던 날들도,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던 그날도 이제는 모두 감사한 날들이 되었사옵니다. 윤도성이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봄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새 잎이 살랑이며 흔들렸지요.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마당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재물은 사라져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요. 가장 어두운 시절에 변하지 않은 그 마음 하나가 끝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답니다.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집안의 진짜 곳간이었지요. 오늘날까지도 원주고을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